네, 그냥 정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급 과정 오늘 6교시입니다. 6교시.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6월입니다. 벌써. 제가 밴드의 6월에 내문답을 좀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입장을 쭉 정리했는데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바로 하반기 준비를 해야 돼서 이달에도 3번만 강의하면은 이제 중급반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네요. 오늘 6교시 하고 나면 중급반이 이제 2번 남는데 2주 뒤에, 근데 이때는 강의실이 한성대역 강의실로 갑니다. 여기가 그날 다른 행사가 이미 먼저 예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다시 2주 뒤에 8교시 종강을 이 자리에서 하고 반장님 뭐 종강은 파티 하나요? 해죠. 수고네. 우리 총무님 저기 지금 개근상 뽑고 있나요? 네, 그럼요. 몇 명쯤 돼요 지금? 반장님, 회장님은 많을까봐. 글쎄 내가 개근상을 뭘 하나씩 줘야 되는데 아무튼 2번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 보은 성리산에 있는 법주사를 중급반에서 졸업을 기념하는 답사 여행을 가는데, 가는 김에 법주사만 보지 않고 세족길이라고 왕복 한 3시간 넉넉하게 아주 좋은 데 있습니다. 7월 1일이면 못 와볼 텐데 여기는 거의 햇빛을 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복천안까지 가서 신미대사, 학조대사, 승탑 둘 다 보물입니다. 그리고 순조태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도 작지만 그래도 봉우리 하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태실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 7월 1일 날 신청은 중급반에서 우리 총무님이 투표 형식으로 참석 신청을 받은 게 현재 18명이고요. 중급반이 아닌 인원이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개별 신청한 게 9명, 27명이 현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24인승 버스는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냥 45인승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45인승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27명, 30명이 가게 되면 가장 비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원래 n분의 1이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좀 많이 가시면 좀 n분의 1이 줄어들고 또 뭐 적게 가셔도 가시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가 간다라 미술 불상 얘기하려고 합니다. 불상. 그 전에 저희들이 초급 그러니까 입문과정에서 배우고 중급과정 넘어서 배운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생전의 그 어떤 흔적, 그리고 인멸, 돌아가시고 나서 크게 2가지 큰 사건이 불교에서 정리가 되는데, 하나가 바로 그 분사리, 사리신앙이죠. 사리신앙. 또 하나가 결집을 했다는 것은 분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파가 있으니까 자꾸 결집을 하려고 모으죠. 그래서 뭐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지금 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분파가 되지 않은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쭉 배웠는데, 그 중에 이제 불상, 지금 우리가 흔하게 사찰이나 어딜 가도 만나는 불상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현재 미술사에서 큰 흐름은 간다라 미술의 불상의 기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다라 미술을 얘기하려면 알렉산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방에서 서양으로 쳐들어간 몽골 제국이 있었는가 하면 서방에서 동방으로 쳐들어온 알렉산더가 있었거든요. 인류상에.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리스에 기반을 둔 그 왕조 국가가 영역을 넓히면서 동쪽으로 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간다라 지방에서 무엇을 주고 갔냐면 로마, 그리스 문화를 거기다 주고 갔다. 그래서 거기서 불교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학자들이 보는 건데, 그 만든 조각의 손이 그리스 계열 또는 그리스 신화의 신상을 만들던 그 손길에 의해서 불상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번 시간에는 해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꽤 됐어요. 몇 년 전에 어디지? 예술의 전당. 네, 맞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 그래서 이제 이따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거는 그리스 신화의 조각상이거든요. 이건 불교, 간다라 미술의 불교 조각상이에요. 거의 뭐 포지션도 비슷하고 그 느낌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알렉산더가 밀고 들어온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하나 차분히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간다라 미술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론, 다른 이론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또 저희들은 미술사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고 문화유산 답사를 공부하는 모임에서 불상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하는 거니까 뭐 미술사학의 주장을 바로 설명할 건 아니고, 또 제가 거기까지 담아올 그릇은 없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문화유산 답사에서 불상에 대해서를 얘기하면서 잠깐 이쪽을 들여다보는 정도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간다라 미술, 간다라 불교의 어떤 그런, 사실은 대승불교의 그 부흥이 일어났던 곳인데, 여기. 그리고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넘어온 뿌리가 다 간다라입니다. 먼저 알렉산더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뭐 그냥 하나씩 풀어보죠. 알렉산더 대왕, 위대한 정복자라고 일컬어지는 몇 안 되는 인류사의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리스 말로는 알렉산드로스, 메가스, 위대한 그 뜻을 붙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대왕이죠. 그 알렉산드로스를 영어로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뜬금없이 이게 왜 여기 미사일이 나왔느냐? 요거를 아랍어 발음으로 하면 이스칸다르입니다. 이스칸다르. 알렉산더를. 요게 러시아제 지대지 미사일 이름이 이스칸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게 알렉산더라는 무기 명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어떤 위대한 정복 군주, 마케도니아의 수도 펠라 출신입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가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할 때 북부 지역에 있던 그 마케도니아죠. 아버지는 필리포스 2세, 줄여서 그냥 필립이라고 합니다. 필리포스 2세. 엄마는 올림피아스. 스승이 대단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아는. 직접 가르쳤어요. 아버지 요청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스승이 나오나가 얘기한 테스 형이에요. 위대한 서양의 철학자 3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입니다. 이 아버지, 엄마, 스승. 대략 언제쯤 사람이냐 알렉산더가 도대체 BC 350년에서 323년
33년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33살에 죽어요. 33년을 살았는데 20의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고는 13년간 35,000km를 정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구 둘레가 4만 km 정도 됩니다. 지구 둘레가. 그러니까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도는 정복 루트를 개척한 대왕이고, 석가모니가 언제 살았나? 624년에서 544년이거든요. BC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우리랑 가까운 거예요. 아쇼카 대왕이 304년에서 232년. 그러니까 석가모니 한 200년 뒤에 아쇼카에서 뭐 한 100년 채 안 되는 뒤에 알렉산더예요. 대략 역사적인 흐름에서 저분들이 어디쯤에 살았는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인도를 쳐들어갔을 때, 물론 인도 내부는 못 들어갔어요. 인도 접경에서 끝났죠, 정복이. 그리고 철수했죠. 거기에 간다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도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안 계시고 아쇼카 왕도 없어요, 인도에. 그 후대죠. 그리고 우리 인류사의 대단한 영웅들이 다 이 알렉산더를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았다. 시저, 카이사르죠, 시저, 나폴레옹, 한니발, 루이 14세 이런 일군의 영웅들이 다 알렉산더를 내 롤 모델로 삼았을 만큼 위대한 그런 정복군주입니다. 알렉산더가 남긴 명언이라 그럴까? 그 중에 보면 미인은 용감한 자가 쟁취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내 빈손을 보여줘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놔라. 내가 빈손이라는 걸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끝까지 정복한 사람도 죽을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알렉산더가 어느 철학자한테 조언을 구할 때 그 철학자가 해준 얘기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내 앞에서 비켜달라, 이건 유명한 얘기죠. 알렉산더가 그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철학자한테 가서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니까 소원은 둘째치고 좀 비켜라, 내 앞에서 당신인데 햇빛 맞고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아버지 필리포스는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전설 반, 그냥 그 루틴 반입니다. 엄마는 아킬레우스, 유명한 장군이죠. 아킬레스건이 나온 말이 나온 그 장수, 그 후손이라고 합니다. 둘은 근데 사이는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올림피아스 엄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나라 공주입니다. 그래서 낳는데 알렉산더를 낳을 때 태몽이 번개가 올림피아스의 몸을 때렸다. 그리고 그 불꽃이 확 번져가지고 전 세계를 휩쌌다. 번개는 제우스의 전설이거든요. 그래서 태몽으로는 이게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를 그린 그림에 보면 제우스 신이 엄마하고 만나는 것을 아버지가 몰래 들여다보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신화적인 거니까요. 나중에 그리고 알렉산더 본인은 나중에 이집트 정복을 하거든요. 물론 이집트 일부지만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그 이집트의 태양신 아몬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파라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나중에 마케도니아 여자인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합니다. 이 엄마를 낳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군주니까 뭐 결혼을 2번, 3번 할 수 있었겠죠. 이건 우리가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고는 틀리고
이 필리포스 국왕이 욕심을 내는 장군 아탈로스 장군을 욕심을 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조카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친구가 실언을 해가지고 이 결혼식장이 아주 난장판이 됩니다. 그 알렉산더가 쭉 뭐 우리 어느 영웅이나 그렇듯이 그 이제 전설처럼 전해오는 얘기들이 많은데 알렉산더가 10대 때 평생을 타고 다닌 명마 부케팔로스라는 명마를 손에 넣는 과정이 대단하게 나오는데 이 말을 가지고 온 상인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말을 길들일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건방을 떠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 사람이 도전을 하는데 저 말을 못 잡아요. 근데 10대인 알렉산더가 저 말을 딱 잡아가지고 길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알렉산더가 타고 다닌 명마가 됐는데 그때 이 말 그 상인이 제시한 가격이 13달란트가 군인 1000명분 연봉이라는 1000명분 연봉 그만큼 엄청난 가격을 부른 말을 10대 때 이미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게끔 만든 영웅이다. 이제 영웅담이죠. 영웅담인데 그 비결은 저 말이 자기 그림자를 보기 싫어해서 햇빛 쪽을 향하게 해가지고 그림자가 안 보이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외국에 원정을 나가요. 필립 2세가. 그래서 16살짜리 아들을 섭정을 시킨 거예요. 왕의 자리에. 그래서 16살짜리가 왕의 노릇을 하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걸 16살 먹은 알렉산더가 나가서 다 정복을 해버려요.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을. 그리고 그 나라의 도시를 다 불태우고 새로운 도시를 지어요. 그 자리에. 그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로폴리스. 이때 그리스 일대는 다 폴리스 국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폴리스 형태로 이렇게 요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죠. 저 밑에 스파르타, 그리스, 마케도니아 뭐 이렇게 대략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세운 아주 16살짜리 군주가 이제 선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13년 동안 정복을 피면서 가는 데마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운 게 알렉산드리아예요. 수십 개를 세웠는데 지금 온리 남아있는 거는 이집트의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남아있죠. 실제로. 그 알렉산더가 가는 데마다 자기 이름의 도시를 세웁니다. 근데 요때 이제 요걸 이렇게 막아냈는데 이렇게 원정을 나간 아버지가 가는 데마다 다 이긴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승전구가 들어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자기 친구들하고 야 우리 아버지가 다 이러면 우리 나중에 어디 가서 하지? 어딜 정복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재밌는 그 일화 중에 하나는 알렉산더의 애인 캄파스페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고대 이리스 최고의 화가 아펠레스가 알렉산더가 내 여자를 좀 그려라. 그래서 그리기로 했고 어느 날 잘 그리고 있나 가봤더니 화가하고 둘이 정분이 나는 거야. 그리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분노했지만 양보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 미적 관찰력을 가진 네가 미인을 가져라 라고 했다는 이게 그걸 그린 나중에 후대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약간 신화적인 그런 그림이 많죠. 유럽에. 그래서 그 뒤로 유럽 미술계에서는 아펠레스처럼 그린다는 말을 하면 잘 그린다는 뜻이랍니다. 진짜 너 잘 그린다. 오, 너 아펠레스처럼 그리네? 이렇게 하면 잘 그린다는 뜻이랍니다. 이 아펠레스라는 화가에 대해서
재밌는 게 있는데 동료 화가들하고 말을 그리는 그림을 내기 비슷하게 했대요. 그래서 다 말 그림을 각자가 그렸는데 전부 다 모여서 험담을 하는 거야. 누구? 이 아펠레스. 얘 말이 제일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그 아펠레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말을 한 마리 끌고 왔답니다. 그래서 고삐를 딱 놓는 순간 그 말이 다른 말은 하나도 안 쳐다보고 아펠레스가 그린 말에 가서 그냥 막 말 그림을 그냥 비비고 막 그래가지고 다 찢어질 정도로 그냥 바로 승부가 난 거죠. 진짜 말이 쫓아갈 정도로 잘 그렸다는 전설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펠레스고 여기 캄파스페. 요게 아마 알렉산더겠죠. 그리는 거 들어와서 보고 이 그림이 같은 주제 그림이 맞으니 같은 그림입니다. 이거.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이나 이 화가들을 다 아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인문학을 하니까 요 정도는 그래도 알아듣는 게 알렉산더 에인을 그리는 화가하고 정본이 났는데 알렉산더가 그냥 기꺼이 양보해줬다. 근데 그 그림 그 스토리가 후대에 그림으로 많이 차용될 정도로 유명하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가 엄마하고 알렉산더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결혼식을 한 번 더 합니다. 누구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근데 그 삼촌 아탈라스 장군 이 사람을 욕심을 낸 건데 아버지가 장수를 내 손에 놓고 싶어서 이 사람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여기 이제 영화에서 이 알렉산더 영화 있어요. 엄마가 누구로 나오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엄마 한 영화예요. 네. 안젤리나 졸리가 엄마로 나오는데 이 장군이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순수한 마케도니아 혈통을 생산하게 됐다.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 이 엄마가 그 마케도니아 여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옆에 나라 공주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그럼 나는 서자냐? 그러고 술잔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아버지의 새 장가가는 자리가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뛰어들고 막 문제가 됐는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뛰어나오다가 이제 알렉산더한테 화가 나가지고 나오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알렉산더가 봐라 세계를 정복한다는 양반이 집 책상 2개도 못 놓고 자빠졌다 라고 빈정거리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알렉산더하고는 도망을 갑니다. 이제 엄마 나라로 도망가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결국은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당하느냐? 이름은 파우사니아스인데 이게 사실은 누구냐면 경호원이야. 아버지 경호원. 역대로 제왕이나 군주나 근대 대통령이 적국이 와서 죽이는 경우가 100에 하나 둘이 안 돼요. 90 이상은 누가 죽인다? 내부에서 다. 근데 이거는 아이러니한 거는 서로 동성애 사이라. 그러니까 저 때는 로마 그리스 저 때는 동성애가 남자들끼리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양성애지 양성애. 내 여자도 있고 남자.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친구들 같이 자라서 공부하고 전쟁터를 누빈 친구들이 사실은 동성애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고. 이것도 동성애적인 관계에서 시기 질투가 발생해서 죽였다고 보는 그런 설이 있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죽으니까 차기 왕이 누구야? 알렉산더가 왕이 되는. 그래서 20에 아버지가 죽고 알렉산더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 태종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하고 비슷해. 새엄마의 삼촌 아틀라스 자기한테 이제 순수 혈통이 나온다 그래서 자기가 잔을 집어던졌던 그 장군을 먼저 제거해요. 더 무서운 거는 알렉산더 엄마
올림피아스가 누구야? 그 여자를 죽여버려.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그 사이에 난 2살짜리 아들을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했냐? 불에다 던져. 그래서 그쪽 씨를 말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걸 이제 소원 성취한 거죠. 올림피아스가. 안젤리나 졸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은 갔는데 그 영조의 첫 번째 부인 묘가 있어요. 그 위에 조금 약간 이렇게 능선 올라가야 돼. 영조가 자기가 죽으면 거기 들어가려고 오른쪽 자리 비워놓은 묘가 있어요. 근데 영조는 동구름으로 갔지만 왜? 정조가 글로 보내. 묘자리는 항상 죽은 뒤에 후대가 정하는 거지. 근데 거기를 보러 갔는데 할머니들이 쭉 앉아있어. 할머니들이 우리가 답사를 갔는데 어디 가냐서 여기 보러 왔다니까 할머니들이 거기 이순재 마누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드라마의 영조가 이순재야.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거기 이순재 마누라야. 그러는 엄마 안젤리나 졸리. 그래서 약간 그 에피소드적인 거, 그다음에 약간 그 해자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알렉산더는 제가 지금 다시 이제 풀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정복 나가면서 네가 좀 석정을 해라 그래서 이때 석정을 했었고, 그때 아버지가 그리스 지역을 다 평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대단한 군주였어요. 그리고 18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반란군을 정복했고, 18살 때는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전쟁에서 또 승리를 거두고 아버지를 막 죽음에서 구해내요. 알렉산더가 직접. 그리고 20살 때 아버지가 살해당하자 임금에 즉위하고 그 2살짜리 저쪽에서 난 애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4만 대군을 가지고 동쪽으로 정복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이죠. 대략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그냥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큰 전투를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를 잡아내고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와서 이집트 북부 점령하고, 이때 페르시아 국왕 다리우스는 계속 도망가다가 알렉산더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서 지금의 그 탄탄 공화국 지역쯤 되는 파르티아, 박트리아 이런 왕국들을 다 점령하고 멈췄으면 좋았는데 인도로 가자 해서 인도를 공격합니다. 근데 인도는 그때 이미 전쟁의 도 같은 나라야, 이미 그때. 그래서 첫 전투를 나름대로 승리는 했지만 썩 유쾌하지 못하게 이긴 거예요. 힘겹게. 그리고 부하 장수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많은 부하들이 이제 그만합시다. 페르시아 잡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또 인도 넘어서 전쟁하러 가기 힘들다. 그때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알렉산더 군들이 인도 가서 처음 본 게 있어요. 호끼리를 처음 본 거야. 그래서 호끼리 타고 막 공격해오는 인도군을 처음 봤어.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 원숭이를 처음 봤다 그러게 나와요. 원숭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소소한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고 너무 전부 돌아가자. 그래서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대략 인도 접경 약간 초입까지 들어갔지만 인도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회군 돌려서 오다가 바빌론에서, 현재 이라크 영역쯤 되는 바빌론에서 열병으로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일대기예요. 일대기.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 그리스, 여기가 에게해 지중해,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에서 이 전체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여기가 이만큼이. 이거를 계속 1차, 2차, 3차 전투를 치르면서 마지막 수도 페르시아 폴리스까지 먹고, 그 다음에 이쪽 이집트 요 북부, 여기가 프톨레마이오스가
누구냐면 우선 조금 있다가 우선 요거 놔두고 이집트 여기 먹고 그다음에 파르티아, 박트리아 이쪽을 먹으면서 여기가 지금 칸 제국들 자리잖아요. 여기가 인도 본토인데 요만큼까지 갔다가 여기서 결국 이렇게 회군을 해요. 사막으로 해서. 그래서 나가다가 죽은 건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나중에 여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혼란을 겪고 크게 세 개의 제국으로 나눠지는데 알렉산더가 이뤘던 왕국이 그 중에 하나가 이쪽 왕국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의 장수였던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야.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나머지 그 각각의 그 밑에 있던 장수들이 하나는 이쪽 페르시아 지역, 하나는 이집트 지역, 하나는 이쪽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 이렇게 3제국 분할을 해서 자기가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저기도 똑같아요. 징기스칸도 그쪽으로 넘어가서 뭐 징기스칸이 죽어서 다 철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갔다 싹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그 수하들이 왕으로 남아요. 그래서 물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정권이 바뀌지만 그 뒤로는 한동안 다스려요. 그 후예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8대 후손이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예요. 코가 조금만 더 높아서 큰일 날 뻔했다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자기가 세운 왕조의 1대라고 하면 8대 내려갔을 때 여왕이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여기 이태리 로마하고 줄타기 외교를 참 사랑과 이거를 섞어가면서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인생을 끝내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에 8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시기가 언제쯤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면 왜 알렉산더가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4만 병력을 딱 쥐고 첫 번째 목표가 페르시아를 치러 갔을까? 그동안 페르시아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한테 당한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거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하면 BC 490년에 다리우스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쳐들어와서 아테네가 아주 거기 다 도시국가 때니까 열세한 상태에서 승리를 해요. 전쟁에. 그 승전보를 전하러 뛰어간 게 마라톤이에요. 지금 그 마라톤 병원에서 이겼거든. 그래서 42.195km를 달려서 누가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승전보를 정하고 죽었어.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서 그리스가 올림픽 발상지니까 마라톤 42.195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후손이라는 마라톤을 안 나간대. 자기네 증거를 뛰어가서 전한 건데 거길 왜 뛰냐 이거예요. 그죠? 역사는 이렇게 재밌어. 이게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한 역사 하나고 그 10년 뒤에 이렇게 해서 이겼어. 잘 막아냈는데 10년 뒤에 이 다리우스의 아들이 또 쳐들어와요.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못한 거 다시 한번 하는 거지. 크세스가 침략을 하는데 해군은 아테네로 육군은 스파르타로 이렇게 막아내는 거예요. 이쪽 그리스에서는. 그때 유명한 게 300이라는 영화 300명 가져가서 전면 옥사하면서 그 막아내는 영화 있죠. 유명한 영화 300. 이 영화가 이 얘기예요. 그것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할 때 우리가 잘 알면서 이게 쭉쭉 연결되지 않는 역사라 그랬지 다 아는 역사, 아는 얘기들. 물론 이거 영화는 뭐 영화니까 픽션이니까 넌픽션이 완전히 그 실화라고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영화화 한 거니까 나름대로 영화가 그대로 역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사건이 여기서 그 역사에 보면은 패장 진 나라의 군주를 어떻게 취급했느냐. 알렉산더가 다리우스가 세 번 패해서 도망가다가 알렉산더한테 죽은 게 아니고 자기 부하한테 죽었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왕을 죽인 놈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 죽여요. 내가 저기 해야 될 상대방 군주를 그놈이 죽인 거잖아. 그래서 베수스라는 부하가 죽였는데 쫓아가서 얘를 끝내 잡아가지고
이 다리우스 왕한테는 자기의 망토를 친히 덮어주고 고향으로 엄중히 보내서 아주 성대한 장례를 치르게 해주고 끝까지 아프가니스탄까지 쫓아갔대요. 그래서 배신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처형했다는데 귀, 코 이런 걸 베내고 십자가형을 치렀다는 설도 있고 두구로 나무는 뭐냐면 커다란 두구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다 묶어놓고 이 꺾어서 잡은 끈을 딱 풀어버리는 거예요. 공중분해가 되겠죠. 뭐 그렇게 주겠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동쪽 끝까지 가서 요거는 뭐 폐장대하고는 관계는 없는 건데 그 박트리아 지역을 공략하는데 거기도 이제 점령지잖아. 점령지에서 부인을 얻어요. 록사나라고 약간 그 본토에서는 아주 막 반대를 하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록사나 뱃속에 알렉산더 4세가 있어요. 록사나.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 때 동래성이 무너졌잖아요. 최초에 와가지고 부산포 딱 올라와서 동래성에 왜군들이 쫙 깔려 있는데 바로 동래성이 제일 먼저 떨어진 건데 그때 일본 장수가 이걸 보냈다 그러죠. 싸우려면 싸우고 안 싸우려면 길을 비켜라.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죠. 우리는 명나라를 치러 가는 거니까 싸우려면 그냥 싸우고 아니면 길을 비키면 우리 명나라로 가겠다. 그때 이 송상헌하고 안면이 있던 일본 다이라가 송상헌이한테 피해라. 지금 여기 온 전투력이 지금 장난이 아니다. 피해라. 그런데 송상헌이가 피하지 않고 결국은 죽음을 각오하고 막아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라가 탄식하면서 관에 넣어서 죽었는데 다이라의 상관인 그 대마도 소씨죠. 그 저기 덕혜옹주하고 결혼한 게 소씨거든요. 그 대마도 도주가 소씨야. 그 요시푸시가 송상헌 죽인 병사를 잡아다 목을 뱉대는 거죠. 그것도 패장에 대한 그거예요. 예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송상헌이를 죽인 병사가 상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자기네 장수가 걔를 목을 베어가지고 송상헌이한테 바치. 아마 그거는 이제 저기를 지휘계통을 밟지 않고 공을 세우려고 그냥 가서 했겠죠. 적장을 잡아서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 얘기가 잠깐 어깨로 나갔는데 아무튼 그 알렉산더가 33살까지 20살의 왕이 돼서 13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말라리아 감염으로 죽어 열병이라 그랬으니까 말라리아 감염으로 물론 그 기록을 보면 과음, 폭음, 자기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죽이고 막 이제 아주 그 완전히 그 끝이 안 좋게 변해요. 그리고 매일 폭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인 죽음의 원인은 말라리아가 아니냐. 그래서 대정복왕 알렉산더도 모기한테 당했다 뭐 이런 설도 있지만 뭐 독살 당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몬 신의 후손으로 자기가 파라오라고 불리우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 태양신 모신 아몬 신전을 묻히길 희망했는데 그 백성들이 마케도니아로 다시 모셔와라 라고 했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그쪽에 왕국을 차린 그 장수가 몰래 알렉산더 시신을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요. 자기네 나라 왕국이잖아. 왜?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속셈도 있었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묻혀. 결론은. 그래서 나중에 기록을 보면 그 뒤에 그 8대 후손이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막 그 전후를 해서 로마의 영웅들 시저나 뭐 이런 황제들이 이집트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렉산더 묘소에 들렸다는 기록이 막 나오는데 지금 알렉산드리아에는 알렉산더 묘소가 어디 있는지 전하지 않는다. 그냥 실전된 거죠. 실전.
그 죽을 때 알렉산더가 죽을 때 장수들이 우르르 덤벼가지고 전부 물어봐요. 누가 후계자입니까? 우리도 임금이 죽을 때 죽는 것도 급하지만 후계자를 정해줘야 되잖아. 연인군이 내 후임이다. 그래야 영조가 임금이 되는데 그 막 누가 후임입니까? 막 그러는데 일설에는 강한 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강한 자가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이기는 놈이 후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보면 그 서자 아까 그 필립이 다른 여자랑 낳은 그 또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아들과 알렉산더의 그 유복자가 있었다 그랬죠. 죽었을 때 그 아들 4세 하고 공동 정부를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알렉산더를 계속 전쟁에서 같이 다녔던 장수들이 일부는 결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분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분권을 해야 된다는 장수들이 이긴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3개 제국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그 과정에서 알렉산더의 혈육들이 다 죽어요. 부인, 엄마, 그 다음에 뱃속에 있던 아이들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제국은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현재 위치로 가서 그렇게 되고 그 장수들이 거기 가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손을 무덤 밖으로 좀 빼놔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멋있는 사람이야. 영화 알렉산더 그냥 저기에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돈 내시면 볼 수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 엄마로 나오고 이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알렉산더의 일대기 알렉산더 대왕의 뭐 풀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막 일대기 이런 걸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간다라 미술에서 불교 불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알아보자 하고 하면서 그 뿌리를 지금 가본 거거든요. 이게 알렉산더가 오면서 아시아와 유럽 문화가 거기서 배척하고 갈등이 된 게 아니라 융합이 된 거예요. 융합. 근데 그 과정이 알렉산더가 원래 그런 심성을 가졌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수도에 들어가서 나폴레옹이 아주 알렉산더가 깜짝 놀란 게 너무 문화가 발전한 거에 놀랬대요. 상상 이상으로. 그 다음에 그 다리우스 왕이 편협하지 않고 그 넓은 제국의 여러 다양한 종족들 심지어 이쪽은 동양 이쪽은 서양이 막 믹스되는 그걸 다 수용하고 있더라. 거기서 이 알렉산더도 계속 수용하는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 그게 지금 우리 문화사에서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간다라 미술이 우리한테 툭 떨어진 거죠. 정확히 말하면 간다라 미술은 페인팅, 그림이 아니고 조각입니다. 조각. 간다라 조각. 예를 들면 간다라가 인도 지도를 대략 이렇게 보면 북서쪽에 간다라 요쯤까지 들어오고 나서는 어려운 전투 승리를 한번 거두긴 했으나 도저히 내륙까지 들어갈 상황이 안 되고 부하들 막 반대하고 점령 지역에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까지 서양 문화를 끌고 들어왔는데 그게 문화가 융화가 된 거죠. 동양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고유의 문화가 오리엔트 문화하고 융합이 됐다. 헬레니즘이라는 게 헬레니제인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대를 그때부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한 300년이 헬레니즘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알아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이 국왕이 황금관을 맞췄는데 그 업자한테 이 황금관이 순금인지 가짜가 섞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이것 좀 알아봐라.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들어간 만큼 물이 쫙 넘치는 거죠. 오케이 이거다 해가지고 가득 찬 물에
순금을 넣고 순금 아닌 걸 섞은 걸 넣으니까 넘치는 물이 다르더라. 거기서 알아낸 유명한 얘기.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미술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풍 물교 미술, 불교 미술, 그리스풍에.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한다. 근데 미술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조각이다 이겁니다. 지금도 여기 페샤와르나 탁실라 이렇게 요게 간다라예요. 그리고 여기 마투라를 또 무시하면 안 돼. 요건 약간 인도 내륙 쪽인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쪽은 서양 그리스 계통의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동양 문화하고 믹스된 문화, 간다라 문화, 간다라 미술. 여기는 여기 자체적으로 자가 발전된 문화, 미술. 그래서 마투라. 근데 여기와 여기가 서로 각각 자기 개성적으로 또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불교 미술이 커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됐다. 뭐가? 불상이, 우리가 지금 보는 불상이. 그래서 다시 보면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에서 쭉 이제 동쪽으로 오면서 이쪽 이집트도 정복을 해놓고 바빌론을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그 다음에 이쪽에 파르티아 뭐 해서 박트리아 해서 인도 입구까지 와서 한 번 전투는 했지만 돌리자 그래서 다시 일로 돌려 들어가다가 여기 어디서 돌아간 거죠. 숨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를 이쪽으로 쭉 보면은 바로 이 간다라에서 불교 미술이 커졌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막 이 전파된 불교가 인도가 이 지정학적으로 요 옆에가 미얀마거든요. 버마. 이거 이웃 나라에 사실은. 그 다음에 태국 막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쪽으로 못 온대요. 밀림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래서 불교는 일로 넘어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는 도남, 장안, 시안이죠. 일로 해서. 그래서 우리 불교 법성포 고구려 백제 법성포로 들어온 불교가 마라난타 스님이 바로 간다라. 그래서 이쪽 북동쪽으로 들어온 대승불교의 전파 진원지는 다 간다라인 거예요. 이쪽에서 넘어온 스님들은 다 간다라 스님이고 이쪽에서 넘어온 미술은 간다라 미술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루트에서는 간다라에 관심이 많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지금 이제 알렉산더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알렉산더 얘기는 끝. 간다라를 다시 설명을 해보면 간다라는 지명은 올드 고대 때 얘기입니다. 아키스탄 동북부, 파키스탄 서북부 대략 이쪽에 있던 지방이었는데 독립된 왕국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그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의 비문에 보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다고 써있대요. 비석에. 그리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해 놓고 계속 동쪽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간다라를 먹은 거죠. 그리고 한 20여 년 아까 얘기한 대로 철수했지만 바로 끝난 게 아니라 그쪽에 총독이나 다스리는 그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년은 계속 그리스계인들이 다스리고 그리스 문화가 거기서 퍼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그 뒤로는 다시 다른 왕조로 바뀌었겠지만 그 인도는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가 이미 요 알렉산더가 오기 전에 먼저 아쇼카가 먼저 사람이잖아요. 불교를 전해준 거야. 간다라 쪽에.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왔을 때는 간다라에는 이미 불교가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에서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불교 조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많은 그 그리스계 왕들이 그쪽 지역에 난립을 합니다. 그 중에는 불교의 왕이 직접 불교에 출가한 막 그쪽 나라 인도에 있는 왕국을 막 이겨먹고 어서 오세요. 뭔가 요구하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불경을 주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막 불교에 귀의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카족이 이제
그 지역의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사도 좀 알아야 돼. 중국이 흉노를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흉노가 밀려나면서 월지족을 밀어내는 거야. 그 월지족은 또 사카족을 밀어내고 사카족이 오히려 이쪽 박트리아 쪽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을 간다라 지역을 점령하게 됐다. 그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 간다라 지방은 이 쿠샨족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 한자로 부를 때는 월시족, 귀상족이라고 부르는 쿠샨족이 지배를 하면서 이 쿠샨 왕조가 간다라 불교 미술에 아주 정점을 찍은 그런 왕조로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요 한 5줄 정도 역사를 공부하려면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으로부터 밀려난 훈족이 또 밀어내고 그 족이 또 밀어내고 그래서 지금 간다라 지방의 영역은 마지막에 사카족이 지배하게 됐다. 근데 그 사카족을 그리스계가 또 와서 지배를 한 거죠. 나중에는. 근데 요게 쿠샨 왕조가 그 자리에서 로마와 중국을 연결하면서 불교 미술의 아주 하이라이트가 쿠샨 왕조 때 이루어졌다. 근데 나중에는 흉노족이 그 간다라를 지배하면서 불교는 아주 폐업이 됩니다. 강압적이고 잔인한 통치를 해가지고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쿠샨족 때가 하이라이트고 나중에 흉노족, 훈족이 지배할 때는 불교가 탄압을 받았다. 간다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월지, 대략 여기가 지금 간다라잖아요. 대략 요쪽이. 그래서 이만큼이 쿠샨 왕조, 월지족인데 원래 월지족은 이 위에 이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흉노 밀어내고 흉노가 뭐 밀어내고 얘네가 또 밀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으로 밀려와서 여기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자기들은 대월지, 먼저 있던 월지 그쪽은 소월지 이렇게 부르다가 이게 이제 쿠샨 왕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알렉산더가 들어와서 남겨놓았던 그리스계 세력들하고 충돌이 됐지만 그 쿠샨 왕조에서는 저도 그거는 사실 좀 낯선 이름인데 카니시카 왕이라고 제2의 아쇼카 왕으로 꼽힐 정도로 유명한 임금이랍니다. 저도 사실 좀 낯설었어요. 쿠샨 왕조의 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양반이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분사리와 결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석가모니 돌아가시고 4차 결집을 주도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 불교에서. 그래서 이 양반이 이쪽 지역적으로 헬레니즘이 영향을 받은 지역이고 거기서 간다라 미술이 생겼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넘어오는 대승불교의 아주 붐을 일으킨 지역이다. 한자로 대월지구 저기 이름으로는 쿠샨 왕조라고 한다. 요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이 대월지구 쿠샨 왕조가 이제 딱 거기 자리 잡고 국력이 강성해지면서 인도 본토에 있는 나라와 전쟁, 그 마가다국이에요. 유명한 우리 제가 인도에서 그 석가모니 생애 설명할 때 빈비사라 왕 얘기를 했었는데 빈비사라 왕이 있던 나라가 마가다국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긴 나라가 되는 입장에서 전쟁 배상금처럼 금을 3억 개를 요구했답니다. 한 개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억 개 금을 내놔라. 그러니까 마가다국에서 그만큼 우리가 돈이나 금은 없는데 내가 더 갚나가는 걸 드리겠다. 그 대신 그게 뭐냐? 부처님이 정각 깨달음,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서 처음 사용한 바로 드리겠다. 그리고 부처님의 전기를 쓴 마명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당시에 그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주겠다. 그래? 오케이. 그래서 받아갔다. 그래서 그 마명이 와서 아까 누구죠? 무슨 임금이야? 이 카니시카 임금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담도 해주고 부처님 말씀도 전해주고 그렇게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결국 두 나라가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쿠샤 왕조가 불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수백 개의 불탑과 사원을 건설하고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이쪽으로 대승불교가 쭉 전파되는 과정이 거기서 동력을 얻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때 스님들이 대부분 간다라 지역에서 왔다. 우리나라 쪽에 온 스님들이. 그 부처님 바로 제가 설명했어요. 기본 과정에서, 입문 과정에서. 이겁니다. 이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바루를 처음에는 뭘 받았는데 노했다고 그랬어요. 사천왕상이 넷이잖아요. 사천왕이 넷이 금으로 된 바루를 드렸더니 부처님이 노 해서 다시 물리치고 받은 게 바로 이 돌로 된 바루거든요. 이게 지금도 페샤와르에 있대요. 그 당시 쿠샤 왕조의 수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도에서 돌려달라고 그런답니다. 자기네 거라고. 근데 지금 콧방구도 안 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 박물관에 있는데 실제로 무게가 350에서 400kg, 높이가 약 4m, 두께가 18cm 되는 돌, 저게 부처님이 깨닫고 첫 번째 바루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이 마가다국에서 쿠샤 왕조의 패배로 줬다는, 그게 지금도 있는데 인도에서 돌려달라고 한다는, 그게 지금 다 간다라 지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간다라에서 영향을 받은 실체들을 지금은 쭉 배경 설명한 겁니다. 알렉산더가 이쪽까지 몰고 온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정복기, 그래서 남았는데 그 뒤에 다른 나라들이 섞이면서 불교하고 어떻게 뭉쳤는지를 설명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실물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간다라 미술이 불상을 만들어낸 걸 설명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영상 끄겠습니다.